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동서양 문명의 역사와 불교, 그러니까 동서양 문명이 고대부터 이제 진행돼 나온 것 중에서 서양식으로 하면 근대에 해당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세계사적 과정 속에서 불교의 위상을 잡아가지고 그때 불교와 철학이 왜 만나야 하는지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겠다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편전쟁과 개화파라는 얘기는 즉 중국과 영국이 싸운 것이 이제 아편전쟁인데 그것은 팍스 시니카와 팍스 브리테니카 사이의 충돌이었다. 즉 팍스 시니카와 팍스 브리타니카 사이의 충돌인데 이것은 뭐 문화적인 어떤 폐쇄성의 시대였고 어떤 정체의 시대였다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즉 유교라고 하는 동질의 문화권이 형성됨으로 해서 그 타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입장을 취한 문화적 어떤 폐쇄성의 시대였고 이것은 혁명의 시대인데 정치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때 명청대의 인구가 거의 배로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갈 정도의 어떤 생산성이나 제도의 혁신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정치의 시대였고 같은 시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유럽은 삼중의 혁명, 즉 트리플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과학혁명, 시민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이라는 세 가지의 혁명을 거침으로 해서 이 축적된 힘을 통해서 결국은 중국을 갖다 제압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식의 과정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게 과학혁명과 시민혁명 중에서도 이제 지난 시간은 시민혁명과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해서 봤고 이번 시간에는 시민혁명을 계몽주의라는 걸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쯤에 가서는 과연 이 계몽주의가 불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는가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민혁명,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시민혁명의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왕권, 즉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데에서 사회 계약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시민혁명의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것이 그것은 결국에는 절대 왕정이라는 데에서 의회 민주제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어떤 집단 중심의 위계 질서에서 개인의 등장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이 두 가지 이야기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계약론 이야기했었죠. 사회계약론이라는 게 뭡니까? 즉 사회 또는 국가의 기원은 그 국가 구성원들 간의 어떤 자발적인 동의,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을 계약이라고 그러죠. 동의를 이제 컨센트라고 그럽니다. 계약을 갖다가 이제 컨트랙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자발적 동의를 계약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국가의 어떤 기원이다. 정치사회의 기원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국가 또는 정치사회의 어떤 통치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국민이 어떤 계약을 통해서 위임한 국가의 통치권이 있을 것입니다. 즉 국가가 행사하는 그 통치의 권력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먼저 입법권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행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연합권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세 가지를 쓰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존 로크의 이론을 지금 따라가서 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로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권한 중에서 연합권을 이야기했어요. 연합권은 뭐냐면은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연합 조약 같은 거 맺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외교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외교권은 당연히 오늘날 행정부에 속하는 것이죠. 외무부에 속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권은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행정권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신 이제 로크 말고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사법권이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행정, 사법권이라고 하는 이 3권의 어떤 것이 통치권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러면 최고는 뭐냐? 이 중에서 최고의 권력은 여기입니다. 이 최고의 권력은 가장 주된 권력이라고 해서 주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은 세 가지 중에서도 입법권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지금 국가 성립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 간의 어떤 자발적 동의인 계약에서 나왔다. 그리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국가의 목적은 뭐냐? 결국 그 구성원들의 소유를 갖다가 보호하는 데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의 소유는 이제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과 자유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프로퍼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소유를 보호하는 데 있는데 소유를 보호하는 게 그냥 됩니까? 결국 법적인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소유를 보호하는 이 법의 제정은 입법부에서 하겠죠. 입법권. 따라서 결국은 국가 목적에 1차적으로 직결되는 것은 바로 입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의 최고 권력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의회 민주제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즉 국가의 목적이 국민의 소유를 보호하는 데 있고 따라서 국가의 최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 즉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 자신, 국민 자신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 주권이니까 민주제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선출해 놓은 입법부에서 그것을 대신해서 행사하니까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 민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야말로 근대 국가에 있어서 최고 핵심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이제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 행정권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은 입법권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 불변의 어떤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여기서 지금 국가의 최고 권력 또는 주권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일단 선거권이 있겠죠. 즉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의 어떤 의원을 선출하는 그 권리, 그 선거권이 있고 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혁명권이라는 게 있죠. 비슷한 이야기인데 혁명도 권리냐는 겁니다. 권리라는 이야기죠. 뒤집어 엎는 것이 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 엎으냐? 아무 때는 못 엎죠. 국가의 존재 이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소유의 국민 각자 소유의 보호에 있다고 했죠. 그런데 저항하고 혁명하려면 국가가 그 목적에 충실하지 못할 때 다시 이야기하면 소유를 보호해 주긴커녕 국민의 소유를 침해할 때에는 저항하고 혁명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즉 이런 마인드에서 나온 것이 시민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혁명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의 주권이 지금 여기서는 국민한테 또는 시민한테 가는 것이 의회 민주제인데 종래에는 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그것은 왕권에 있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절대 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떤 역사 공부를 해볼까요? 절대 왕정이 유럽에서 그 기간이 언제였냐는 거예요. 이 시기는 지금 16, 17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200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죠? 서양에도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뭐였느냐? 과거부터 한번 볼까요? 과거 고대 그리스가 있겠죠? 이때에는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국가에서 하는 일종의 직접 민주정이었습니다. 폴리스의 어떤 정치, 직접 민주주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가면은 원로원 아시죠? 그 영화 같은 데서 원로원 귀족들 나오는 거. 다시 이야기하면은 귀족적인 어떤 공화정을 한 겁니다.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어떤 의견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어떤 그 의견을 참고해서 의사집행을 하는데 그것이 귀족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귀족적 공화정이고 물론 이제 황제정이 있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로 대체적인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세에 가면은 이것은 지방 분권적
봉건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봉건제도, 피우달리즘을 자세히 설명을 했었죠.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대 초, 지금 16, 17세기 이야기라죠. 이것은 중앙 집권적인 절대 왕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수천 년의 역사 중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중앙 집권적 절대 왕정은 한 200년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한번 대비를 해볼까요? 중국에는 지난 시간에 그 봉건제가 중국에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주나라 또는 주가 조금 와해돼가는 춘추 전국시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일한 게 진시황제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제 이후에 쭉 나가서 어떻게 보면 진부터 시작해서 청까지 한 2000년이 크게 봐서 중앙집권적인 절대 왕정이었다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황제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중앙집권이기도 하지만은 또 중앙집권적인 관료제도이다 할 수 있지만은 중앙집권이 유지된 것은 2000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10배의 지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역사가 아주 그 판이한 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그 봉건제라는 말을 갖다가 중국에다 쓰면 안 되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중국에서 2000년 이상의 중앙집권적 절대 왕정 내지는 관료제가 장기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한 겁니다. 그 대답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서양에서는 이 중앙집권적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절대 왕정, 즉 왕권 신수설을 통해서 이야기 나왔죠. 왕권 신수설을 통해서 뒷받침되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서양에서는 한 200년에 불과했지만 한 2000년 동안 장기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왕권 천명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이렇게 봅니다. 즉 왕권 신수설보다 훨씬 더 세련된 이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 지속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기서 왕권 또는 황제권의 그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아마 그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에 했었을 텐데, 이때의 그 하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어떤 기독교적인 그 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창조주, 그러니까 하늘 하면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창조주나 인격신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긴 그게 아니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때의 하늘은 의리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도덕적인 근거로서의 그런 하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누군가 정권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왜 저자만 정권을 잡고 나는 못 잡는가? 물론 힘이 딸린 것도 있지만은 정당화가 필요하겠죠. 그럴 경우에 정권 잡은 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이 명했어. 그럼 또 질문하죠. 왜 하늘이 나한테 명을 안 하고서 너한테만 했느냐? 했더니 답은 이렇죠. 나한테는 덕이 있어서 나한테 한 거야. 그렇다면은 정권 잡은 자는 계속 정권이 유지되려면은 덕을 닦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권 유지는 도덕 수양과 직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수양론으로 확산돼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세련됐죠? 그 유럽식의 그 절대 왕정에서 나오는 왕권 신수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식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강력한 권력을 갖다 군사력을 통해서 행사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수양을 통하지 않으면 권력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훨씬 더 세련된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 지속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꺾어서 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 천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천인합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도덕 수양을 통해서 그 천과 인이 어떤 합의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천인합이라면은 공자 내지는 유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근데 일부 기독교 쪽에서 요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천은 하느님 아니냐, 그리고 인간 아니냐. 따라서 하느님과 인간의 신앙을 통해서 일치되는 거. 그래서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신인 뭐 일치라고 그럴까? 뭐 기독교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은 한번 이렇게 명칭을 붙여볼게요. 신인 일치, 하느님과 인간은 신앙적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결국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천은 아까 의리천이라고 했었죠. 이때 천, 그리고 이때의 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하면은 이것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될 테고 이것은 유일자 한 분, 창조주, 인격신 오직 한 분이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한글로 쓰면 음가가 비슷하잖아요. 하느님이나 하나님, 하느님 구별됩니까? 잘 안 되죠. 우리말에 한이라는 말에 묘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개입이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분명히 구별이 됨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때의 신을 갖다가 이쪽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이라고 부르면서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핍니다. 하지만은 이때의 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의리천이었고 이것은 창조주를 갖다가 뜻합니다.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죠. 창조의 최초의 꼭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일성을 갖다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도덕성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두 번째 시간인가에 아리아족과 셈족과 한족의 어떤 신관념을 비교할 때 그 차이점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도덕성을 의미하고 유일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천일합일될 수 있는 그 방법, 방편은 뭐냐? 이것은 바로 도덕 수양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쪽은 뭘까요? 이것은 결국 믿는 길밖에 없어요. 신앙이죠. 사실을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믿음을 통해서만 확보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길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게 아니죠. 거기에는 어떤 그 전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충분히 제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을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면은 동아시아의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에도 여전히 그 이전 역사에도 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개입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태어났던 공자님, 맹자님 말씀 속에서도 어떤 식이든 간에 하느님이 증거하시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가 결국에는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미 그 창조주 유일자를 갖다가 상정해 놓고 모든 역사를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죠. 그 제가 그 종족상의 그 배경을 얘기했잖아요. 아리아족과 셈족과 한족의 그 차이점부터. 그러니까 종족상의 차이에서부터 나온 것을 후대 전체 세계사를 갖다가 한 묶음으로 엮는 것은 지나친 오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언뜻 보면은 서로 비슷하다 하니까 종교 간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네 것도 크게 보면 내 거의 일부야. 라고 하는 상당히 배타성을 깐 그런 종합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이죠. 서로가 화해를 하려면요. 이렇게 두루뭉실을 종합이 되면 안 돼요. 다 똑같다 하면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다른 존재를 인정할 때 너는 너대로의 특징이 있고 나는 나대로의 특징이 있다는 다름의 철학이 쓸 때의 화해와 공존이 나오는 것이지 네 것도 결국엔 내가 다 한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게 공존과 화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것은 뭐 기독교의 큰 한국적 토착화를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데 글쎄 그것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엄격하게 봤을 때 다르죠. 이것은 인정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약간 옆길로 빠졌는데 이제부터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계몽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혁명의 어떤 그 사상적 지주 중에 하나가 또 계몽주의인데 계몽주의는요, 저희가 과학혁명 이야기했죠. 과학혁명은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합리주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합리주의가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질서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다 밝혀낼 수 있다는 상당히 낙관적인 믿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낙관적 믿음 하에서 과학혁명에 나온 것이고 그 낙관적 이성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확산됐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시민혁명이고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지금 설명할 계몽주의라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자연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를 이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인간의 사회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도 이성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다 이성을 통해서 사회와 자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즉 합리성을 중심에 놓는 그런 시대, 합리성의 시대가 바로 근대라는 시대입니다. 이게 근대적 본질의 하나입니다. 합리성 또는 이성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계몽주의를 한번 더 설명을 해보죠.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계몽주의는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enlightenment가 되죠. 계몽주의는 사실 이 말만 잘 풀어보시면 됩니다. 몽매한 거, 어두운 거, 즉 이치의 어두운 겁니다. 그 몽매한 것을 갖다가 깨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일깨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를 모르는 어두운 상태에 있는 자를 갖다가 일깨워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라이트가 빛이죠. 빛을 갖다가 이는 던진다는 겁니다. 빛을 갖다가 던짐으로 해서 어두운 상태를 밝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빛이 뭘까요? 즉 이성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합리주의의 연속성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성의 빛을 통해서 이제 계몽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좀 내용을 보시면요. 계몽주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성의 확대 또는 지식의 보급을 통해 가지고 이치의 어두운 그 몽매한 대중을 갖다가 일깨우는 겁니다. 일깨워서 정치적인 문제죠.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정치적인 진보를 갖다가 달성해보자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지요. 여기서 지식의 보급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18세기 당시에 그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은 대부분 그 자유기고가 또는 문필가 또는 출판업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과전서라고 하는 것을 출판했었죠. 그래서 그 백과전서파라고도 그럽니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을 백과전서파라고도 하죠. 백과전서가 뭐예요? 백과사전입니다. 엔사이클로피디아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보고이죠? 그 지식의 보고가 퍼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그 문명 발달의 도식은 인쇄술의 발달을 통해서 지식이 보급되고 지식이 보급되면 깨어난 그 민중들이 권력의 분산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문명적 도식입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지금 계몽주의야말로 완벽하게 이것에 대한 압축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도 출판업자가 지식의 보급을 백과전서를 통해 가지고 권력의 분산, 시민혁명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인데 그래서 당시에는 백과전서가 금서였었어요. 웃기죠? 아니 백과사전이 뭐 잘못됐습니까? 그 백과사전 읽겠다는데 그걸 금서로 해요? 왜? 지식이 보급되면 권력이 분산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시민혁명을 갖다가 이제 쟁취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나오게 됩니다. 몽매한 대중을 일깨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계몽주의는 우리식의 음가대로 하면은 깨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꿈 깬다는 이야기입니다. 몽매한 꿈의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이 정치적 진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어떤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시민의 어떤 그 시민권을 갖다 행사하겠다는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 이슈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성을 통해서 그 계몽주의가 확산돼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몽주의가 확산됐었을 때에 그 파급 효과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즉 중세나 절대 왕정에서 있었던 중세식으로 얘기하면은 봉건적인 어떤 위계 질서, 그리고 이것이 절대 왕정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어떤 신분의 족쇄라고 해도 볼 수 있죠. 태어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대 그 문학 작품이나 어떤 서간문들 보면 아주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데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그 주인공 피가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인한테 그럽니다. 당신 주인님 말이에요. 당신은 태어났다는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별 고생도 없이 그렇게 사시지요? 하지만 저는 말이에요. 프랑스의 절대 왕정의 왕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노고를 통해서
이 한번 먹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힘들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태어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귀족들은 호화호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분의 족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국왕의 전횡이라고 할 수 있죠. 정치적인 독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압제로부터 개인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몽주의가 추구하는 바는 이런 개인의 해방을 통해서 정치적인 개방성을 갖다가 이루자는 거죠. 개인의 해방 또는 권력의 분산, 즉 시민도 권력을 쥔다는 그런 권력의 분산을 통해서 정치적 개방성을 갖다가 쟁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방금 이야기한 계몽주의는 달리 표현하면은 개인을 해방시킨다는 점에서 개인주의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역사의 정치적 진보를 추구하는 진보적 개인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여러분 개인주의 하면은 상당한 편견들을 가지고 대하시는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큰 차이가 있죠. 지금 개인주의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개인. 먼저 개인이 뭔지 이해하셔야 되겠죠. 개인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뭘까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인디비듀얼입니다. 인디비듀얼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디비드가 합쳐진 겁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지금 쓰는 것은 라틴어식으로 갖다가 어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물론 안의 의미도 있지만은 부정의 뜻이 있고 이것은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나눌 수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을 나눠요? 토막칩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을 토막내겠다는 게 아니고 이때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침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더 이상 침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개인이라는 뜻입니다. 어원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더 이상 침해할 수 없는 것이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죠. 왜? 그 사회에 있어서 어떤 명분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그 자이니까 그게 바로 사회 구성에 있어서 핵심 기본 단위가 됩니다. 이렇게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개인을 놓는 것을 일러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기주의하고는 다르죠. 지금 사회 구성체론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라틴식으로 표현했는데 뭔가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말식으로 한번 써보면 뭐가 될까요? 똑같은 뜻을 하면 아톰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말식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아톰은 아 플러스 토미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아는 여기서 부정의 뜻이 있고 여기서 나눔의 뜻이 있죠. 똑같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자이죠. 이것은 물질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인간 세계의 이야기고. 근데 이렇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침해가 아니라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것. 어떤 물질적으로 더 쪼개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자연적 물질 세계에 있어서 기본 단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쪼갤 수 없으니까 그놈이 기본이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처럼 물질적 자연의 기본 단위를 원자로 놓는 것을 일러서 원자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통하는 점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번역을 해놓고 나니까 개인이다 원자라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라틴식이나 그리스식으로 보면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의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동의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어떤 나눔이 핵심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눠놓고 합치겠다는 이야기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개인의 결합이 사회가 되죠. 그리고 원자의 결합은 자연적 물질 세계가 되고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기계적 부품들, 부속품들을 결합시켜 놓으면 하나의 기계가 되죠. 시계라고 하는 어떤 부속품들을 다 조립시키면은 시계 하나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인주의건 원자론이건 간에 모두 다 기계론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설명할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종적 단위로 먼저 분할시켜 놓고 나서 그것을 찾게 되면 다시 그것들을 갖다가 조합시킴으로 해서 이 세상 모든 건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계론적 발상입니다. 따라서 근대라는 시대는 아까 합리성의 시대라는 말을 했었는데 또 다시 이야기하면은 기계론 내지는 기계성의 시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요 기계의 이미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산업사회와 연결되겠죠? 산업사회는 바로 기계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다 근대는 이렇게 그 꿰는 이런 논리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원자와 개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근대는 합리성, 이성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성의 시대인데 이성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이성의 시대라고 했는데 이성은 인간의 본성, 자연적 본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면 누구나 타고날 때부터 이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다 이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범위에 있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성은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개인 이야기를 했죠. 개인은 이제 침해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이 침해될 수 없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침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침해할 수 없는 그 대상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소유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프로퍼티입니다. 즉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과 자유까지 그의 고유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 그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이성을 지녔기에 소유권을 지닌 자, 이 자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인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뭘까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누구나라고 하는 그 인간은 지금 근대의 설명을 얘기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개인이죠. 누구나 다 개인이라는 얘기는 이성을 지녔기에 소유권을 지닌 자라는 뜻이지요. 이성을 지녔기에 소유권을 이성을 지녔기에 소유권을 갖다가 지닌 자.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의 소유권에는 아까 그 생명과 재산과 또 자유가 속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재산이 가장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는 소유권을 지닌 자라고 하는 것은 재산 소유자라고 볼 수 있죠. 제일 큰 의미는. 그리고 여기서 이성을 지녔다고 했을 때 근대의 관점에서 보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은 어떤 합리적 분별력을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이성이 어디 있습니까? 합리적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성년 또는 재미있는 것은 여성도 이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근대만의 특징이 아니고 고대 때부터 그렇게 본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은 고대 그리스 철학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1급 철학자들이 다 동성연애자였었어요. 왜? 여성과 섹스하는 것은 그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변태 아니냐 그게 아니라 더럽다는 겁니다. 여성은 왜? 이성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히 그 사랑을 논할 만한 그런 자가 아니라고 볼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부터 그랬고 이건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죠. 여성에 대해서는 이런 그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인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과 여성은 이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엄밀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엄밀하게. 자꾸 이성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성을 지닌 자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성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이성인은 재산을 소유한 성인 남자 이겁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이것이 바로 개인이고 이것이 바로 시민입니다. 지금 시민혁명할 때 그 시민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시민하면 서울시민 떠올리잖아요. 서울시에 살고 있으면 다 시민이냐? 그게 아니죠. 지금 여기 시민은 뭡니까? 근대 논법으로 얘기하면 서울시에 살고 있더라도 일정 부분의 재산이 있고 지킬 만한 그게 있어서 재산권도 있고 거기서 나온 시민권과 선거권도 있는 자. 따라서 성인이면서 남자인 그 자이지 미성년, 여성, 무산자, 아무것도 못 가진 자는 이 당시에 엄밀한 의미에서 시민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성도 없다는 얘기죠.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성이 어떤 배타적 제한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성이 상당히 제한돼 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이성이 지금 그 어떤 정치적인 개방성을 이룬 거는 사실입니다. 즉, 개인이 어떤 봉건적 족쇄로부터 개인이 해방됐다고 하는 그런 개방성, 그리고 어떤 권력을 확산시키고 분산시켰다는 그런 개방성은 있지만은 이성의 엄밀한 범위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제한적이고 배타적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자, 무산자죠? 즉 성인이 아닌 자, 미성년이죠? 남자가 아닌 자, 여성은 이성의 사정권에서 배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어떤 정치적으로 담론에서 제거된다는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시대인 19세기에 가면 산업혁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혁명 초창기에 1차적 노동력의 제공자가 누구였습니까? 미성년 여성이었습니다. 착취의 대상이었죠. 그러다가 조금 발전돼서 성인 남성을 그 노동력이 주력으로 삼았는데 그 자들은 프롤레타리아 무산자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들고 나오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9세기, 20세기에 정치적인 이런 혁명의 격동에 가는 시대가 이미 18세기 시민혁명 속에서 담긴 이성인의 제한성 속에서 이미 100년, 200년 뒤에 역사적 혼란은 예비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성의 범위가 제한시켜 놓은 곳에서 이 역사적 왜곡이 나오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당히 배타적인 지금 이성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런 배타적인 어떤 개방성이 아니라 상당히 포용적 개방성을 이야기할 단서는 없느냐? 있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한 계몽주의와 불교입니다. 즉,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성의 배타적, 제한적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불교에서 보완할 수가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몽하죠? 계몽이라고 하는 것이 enlightenment죠? 영어로. 이게 계몽입니다. 지금 자꾸 계몽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 된 그 불교서적이나 경전을 조금 보신 분들은 이걸 계몽이라고 읽지 않죠. 깨달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교의 고유용어는 아니죠. 근데 불교에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영어식으로 번역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기 한번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 빛은 뭐예요? 서양식의 계몽으로 얘기하면은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성의 빛이었죠. 이성의 빛을 비추어서 밝게 비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의 그 빛, 즉 깨닫게 해주는 그 빛은 뭐냐? 바로 불성의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논의는 이성과 불성의 대비로 갑니다. 즉 여기서 이 빛이 이제 불성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불성을 한번 보죠.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은 이렇게 됩니다. 불성은 누구나 다 붓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보세요. 지금 그 논리적으로 그냥 쭉쭉 연결시키겠습니다. 여기서 붓다가 된다고 붓다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다르마를 본자를 뜻합니다. 이것은 경전의 아함경에서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법을 본자가 바로 부처다 하는 얘기죠. 다르마를 본자이고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기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삼라만상 모든 것은 상호 의존작용에 있는 무수한 조건들이 화합함으로 해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불변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고정불변하게 남아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어떤 고립적으로 고정불변하게 남아있는 그런 것을 자성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중관불교 설명하면서 했었습니다. 이 자성이라는 것이 없다고 비어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공이라고 했었습니다. 연기, 다르마는 한마디로 연기이고 그것의 징표로서 무상과 무아와 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성을 다시 설명하면은 연기성과 공성에 대한 자각 가능성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내용적으로 설명하면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연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상호 의존적이죠. 상호 의존적인 어떤 우주사적인 네트워크. 인드라망입니다. 네트워크. 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망과 강의 논리는 계속 유교하고 대비시켰죠. 상호의존적인 우주사적인 네트워크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체 중생이 다 이 네트워크 사정권 내에 다 속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체 중생이 다 연기성과 공성의 자각 가능성을 포함한 불성을 담재하고 있다는 그 논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중생 시류불성,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는 그 논법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본성 또는 중생의 본성을 불교에서 불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개방성을 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일체중생, 즉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의 불성은 확산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포용적 개방성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그렇다면요, 이것을 한번 이성과 불성을 한번 대비시켜 보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에 있어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재산을 소유한 성인 남자, 다시 이야기하면은 어떤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그야말로 모든 생명, 다시 이야기하면 중생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훨씬 더 차이가 납니다. 근데 내용에 있어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쪽은 이성은 한마디로 계산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하면 여러분 수학을 떠올리는데 맞습니다. 일종의 여기서는 헤아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헤아리는 거. 헤아리는 어떤 사유 능력입니다. 즉 수학자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질서를 헤아리는 능력, 과학자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상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이해득실을 갖다가 따지는 헤아리는 능력, 그리고 시민일 경우에는 정치적 권력 관계를 따지는 헤아리는 그 능력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계산적 능력,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헤아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개인과 원자이죠. 과학자가 헤아릴 때는 원자를 찾고자 하는 것이고, 시민이 헤아릴 때에는 아까 이야기한 어떤 그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고 개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것.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것이 개인과 원자라고 했었죠. 근데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것이라는 뜻도 포함을 합니다.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고정불변하고 고립적으로 독립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런 계산적 이성 능력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실체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즉 원자나 개인이라고 대표되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불성은 그 내용이 판이하죠. 뭐냐면 이것은 계산력이 아니라 즉 공성입니다. 즉 모든 것은 연기한다. 상호의존적 작용하기 때문에 그 고정적으로 불변하게 있거나 고립적으로 있는 그런 자성과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공성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바로 자성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실체라고도 표현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비실체성을 갖다가 뜻하지요. 이렇게 비실체적 공을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불성에서 하는 내용은 무주의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무주와 무집착과 무소유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데 비해서 이것은 완벽한 어떤 분별로서 드러납니다. 여기는 무분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래서 어쩌냐자는 거예요. 그럼 무분별과 분별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그럼 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냐? 아무 가치도 없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성을 통해서 계몽주의가 나오고 거기서 나온 시민혁명의 성과, 다시 이야기하면 정치적 개방성, 즉 개인이 해방되고 권력이 분산됐다고 하는 그 인류사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을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장하되 그 내면에 깔리는 어떤 인간 중심주의 또는 이성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런 논법으로 갈 경우에 문제가 야기된다는 겁니다. 왜? 이성만을 중심에 놓고 보다 보니까 소위 못 가진 자 또는 이제 소외된 자 또는 이제 약자 뭐 여성이 되겠죠? 이런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정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성을 무기로 한 인간이 중심에 섰을 때 자연은 파괴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런 중심주의에서 소외돼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존중의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냐는 겁니다. 근데 이런 존중이 뭐예요? 이런 상호 존중이 바로 자비의 그 마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은 자비하고 이어지는 바로 공성이 실천이 이어질 때의 자비이기 때문에 이런 이성 중심주의를 갔었을 때의 어떤 편협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런 것을 중심에 놓고 이 이후의 것들은 배척하는 이 편협성을 갖다가 깨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중심 자체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즉 어떤 중심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탈중심이죠. 이 중심이 뭘까요? 중간론법이라면 그것은 자성일 수 있습니다. 탈자성의 논리죠.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은 바로 공성의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시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런 계몽주의적 성과를 갖다가 그 존중은 하되 거기에 야기되는 문제점을 이런 불성적 공성을 통해서 탈중심의 논법을 통해서 보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예 철학이 가지고 있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 의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근대를 더 이어서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